여러분, 금요일에만 여는 식당을 아시나요? 전남 구례의 한 순댓국집은 1년 중 딱 7개월 매주 금요일에만 장사를 하고 나머지 6일은 재료 준비에만 매진합니다. 금요일만 열어도 유지가 되나? 가게가 안 망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 집은 오픈할 때마다 손님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답은 바로 선택과 집중, 디마케팅에 있습니다. 디마케팅은 줄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decrease와 마케팅을 합친 단어입니다. 즉, 기업이 고객의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보통의 마케팅이 최대한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전략이죠. 디마케팅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고객이 사업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 기업은 파레토 법칙에 따라 20%의 고객에게서 80%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디마케팅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이 20%의 고객에게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소수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죠. 왜 기업들이 VIP와 우수 고객들을 특별 대우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체리피킹도 디마케팅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리피킹이란 소비자가 진열대에서 크고 싱싱한 체리만 고르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상품은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만 챙기려는 소비자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가 할인 이벤트를 할 때만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은품은 받으면서 정작 본품에는 관심 없는 소비자를 가리키죠. 이런 고객의 체리피킹은 기업이 새로운 소비를 이끌어내고 이윤을 창출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대응 전략이 바로 디마케팅인 것이죠. 디마케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반적 디마케팅은 기업이 전체적인 수요를 축소하고 싶을 때 실행하는 전략입니다. 고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전시회에서 작품의 훼손을 막기 위해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루이비통은 프랑스 파리 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고객의 여권번호를 등록해 1년 내 재구매를 금지하고, 샤넬은 일부 품목에 대해 1년에 한 번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일부러 수요를 줄이는 것이죠. 선택적 디마케팅은 특정 집단의 구매를 막아 원치 않는 수요를 감소시키려 할 때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노키즈존, 노펫존은 특정 공간에 아이들과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원하는 고객층의 니즈를 만족시킵니다. 에르메스는 대중에게 제품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자 핸드백을 수작업으로 한정 생산하고, 인기템인 캘리백과 버킨백을 국내 에르메스 매장 VIP에게 추첨을 통해 순차적으로 판매합니다. 또 VVIP를 대상으로 재고 처리를 하며 일반 고객의 접근을 최대한 제한하죠. 타깃 고객층에게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충성 고객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 디마케팅은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억제하고 수요의 증가를 막는 방법입니다. 프랑스 맥도날드는 햄버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프랑스인들을 고려해 맥도날드 햄버거는 주 1회 식품으로 적당하다라는 카피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햄버거 소비를 조장하지 않는 문구를 통해 프랑스인들에게 고객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죠. 디마케팅은 상품과 서비스의 희소성을 부각함으로써 고객의 구매 욕구를 증대시킨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메뉴를 내놓거나 한정 수량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갖고 싶다, 지금 안 먹으면 후회한다는 다짐이 생기는 데서 알 수 있죠. 특히 SNS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전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개인 SNS로 내가 힘들게 무언가를 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나도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디마케팅은 고객이 소비의 모든 과정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을 샀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지 상품을 사는 과정을 기억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라면을 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반면 라면을 사기 위해 집 앞 편의점에 갔다는 사실은 잘 기억하지 못하죠. 하지만 디마케팅은 고객이 자신이 상품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전체를 머릿속에 새로운 경험으로 각인시킵니다. 한정판을 구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홍대에서 오픈런을 했다는 맥락도 모두 새로운 경험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이처럼 디마케팅은 소비 경험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소비 성공 경험으로부터 잠재적 소비 욕구를 다시 촉발시킵니다. 그렇다면 디마케팅은 항상 성공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슬레는 분유를 출시하면서 아이에게 모유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모유에서 배웁니다 등의 문구를 내세워 홍보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자사 상품을 제조했다는 의미를 은은하게 어필한 것이죠. 하지만 네슬레는 얼마 못 가 분유 사업을 철수하게 됩니다. 네슬레는 디마케팅을 통해 공익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어넣고자 했지만 자사 상품의 차별화된 특징을 강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미 많은 토종 기업이 선점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유 시장에서 네슬레의 디마케팅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생 인구도 감소하며 입지가 줄어든 것이죠. 네슬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뚜렷한 목적이 없는 디마케팅은 오히려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마케팅의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꼼꼼히 체크해서 추진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